러시아 최고의 뷰티 모델이 한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뒤 경찰도 아닌 편의점에서 찾았는데 전 세계가 한국행을 예약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외국인 여행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 러시아 뷰티 모델이 한국에서 경험한 일련의 사건들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뒤집어 놓은 실화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벌어진 휴대폰 사건은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데요. 이게 왜 충격적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러시아 모델, 우리가 편의상 나타샤라고 부를게요. 나타샤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프로 뷰티 모델이자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한 그녀에게 어느 날 한국의 K뷰티 브랜드로부터 공식 초청이 들어옵니다. 한국에 와서 브랜드 모델로 활동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러시아 모델을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것 자체가 K뷰티의 글로벌 파급력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거든요. K뷰티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건 이제 상식입니다. 프랑스의 로레알, 미국의 에스티로더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한국 브랜드들한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화장품은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첨단 피부과학 연구소의 결과물이거든요. 히알루론산, 나이아시나마이드, 센텔라 아시아티카 같은 성분들을 대중화시킨 게 누굽니까? 바로 한국이에요. 서양 브랜드들이 아직도 향료 잔뜩 넣고 패키징으로 승부하던 시절에 한국은 이미 성분 중심의 기능성 화장품 시대를 열어버렸죠.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뷰티 유튜버들이 더블 클렌징이니 에센스니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 한국에서 수출한 개념이에요. 문화적 헤게몬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나타샤도 당연히 K뷰티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이 엄청난 기회라는 걸 직감했죠.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첫 번째 충격을 받아요. 뭐였을까요? 바로 공항의 규모와 시스템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몇 년째 선정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공항이라는 게 한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관문이잖아요.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한국의 시스템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초대형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선 설계, 24시간 돌아가는 완벽한 물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서비스죠. 나타샤는 모스크바 공항과 비교하면서 이미 한국의 수준을 체감합니다. 러시아 공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인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디테일에 대한 집착,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효율성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나타샤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바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K뷰티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명동이 뭡니까? 그냥 쇼핑거리가 아니에요. 명동은 아시아 뷰티 산업의 메카거든요. 명동 한복판을 걸으면서 나타샤가 놀란 건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 동남아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광경이었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의 구매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면세점에서 K뷰티 제품을 박스 단위로 사가는 모습, 이게 바로 한국 뷰티 산업의 위력이에요. 재밌는 건 일본 관광객들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일본이 원래 화장품 강국 아니었어요? 시세이도, SKII 같은 브랜드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화장품을 사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일본의 뷰티 산업이 한국에게 완전히 밀렸다는 뜻입니다. 일본 화장품의 문제가 뭐냐면요. 혁신이 없어요. 아직도 1990년대 포뮬러를 우려먹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반면 한국은 매년 새로운 성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달팽이 점액, 벌꿀 추출물, 발효 성분 같은 혁신적인 소재들을 화장품에 적용한 게 다 한국이에요. 일본은 전통에 집착하다가 시장을 놓쳐버린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나타샤는 브랜드 매장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감탄한 건 제품의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매장의 디자인과 서비스였어요. 한국의 화장품 매장은 그냥 물건 파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의 체험 공간이거든요.
피부 타입을 분석해주는 AI 기기, 직접 제품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메이크업 존, 전문 뷰티 어드바이저의 상담까지. 이 모든 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양의 화장품 매장이랑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프랑스 세포라 가보셨어요? 제품은 많은데 서비스는 형편없습니다. 직원 찾기도 힘들고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아요. 근데 한국은요?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객이 왕입니다. 이게 한국식 서비스 정신이거든요. 나타샤는 자신이 모델로 홍보할 제품들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매료됩니다. 특히 그녀가 놀란 건 제품의 가성비였어요. 서양의 명품 브랜드 화장품 하나 가격으로 한국에서는 전체 스킨케어 라인을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품질은 오히려 한국 제품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그야말로 레드오션이에요. 수백 개의 브랜드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품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진화론적 시장 경제의 완벽한 사례인 거죠. 명동에서의 촬영을 마친 나타샤는 다음 날 조금 다른 경험을 하러 갑니다.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이었어요. K뷰티라는 화려한 겉모습을 봤으니 이제 한국의 지적인 내면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미술관 입구에 도착한 나타샤가 제일 먼저 감탄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우산 보관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타샤의 반응이 왜 나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산 보관함 하나에도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다 담겨 있거든요. 비 오는 날 미술관에 오는 사람들이 젖은 우산을 들고 전시장에 들어가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이 미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입구에 우산 보관함을 설치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거든요. 서양의 미술관 가보세요. 우산 보관함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개인주의 문화니까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한국 사회는 집단의 편의와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거든요. 우산 보관함 하나에도 이런 철학이 녹아있는 거예요. 나타샤는 이 작은 디테일에서 한국 사회의 수준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전시장에 들어가서 두 번째, 진짜 결정타를 맞아요. 전시 주제가 뭐였냐면요. 인공지능과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아세요? 미술관에서 AI를 다룬다는 게요. 보통 미술관 하면 뭘 떠올리세요? 피카소, 고흐, 모네 같은 고전 미술 아니면 현대미술 좀 전시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은 인공지능이라는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화두를 예술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이나 유럽의 미술관들은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가보세요. 모나리자 보러 가는 곳이잖아요. 500년 전 그림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죠. 근데 미래는 어디 있어요?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거든요.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모든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최전선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미래지향적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미술관에서조차 미래를 고민하는 나라, 이게 한국이에요. 전시 내용도 수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AI가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 윤리적 문제, 철학적 질문들을 예술작품으로 풀어낸 거예요. 나타샤는 한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해요. 그 작품은 AI가 그린 초상화였는데 그걸 보면서 예술가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였죠. 나타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술적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사고하는지를 체감한 거죠. 실제로 한국의 지적 수준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평균 교육 연수 최상위권, 문해율 99% 이상. 이게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체가 지식과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국의 경제 성장과 직결됩니다.
한국이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비결이 뭐였어요? 천연자원? 없어요. 넓은 땅? 없어요. 한국이 가진 건 오직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교육에 올인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삼성, LG, 현대,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가 지식 기반 사회거든요. 엔지니어를, 과학자를, 연구원을 존중하는 문화예요.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구글, 애플,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인력 중 상당수가 한국 출신입니다. 미술관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나타샤는 다음날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러 갑니다. 바로 향수 공방이었어요. K뷰티 브랜드에서 협업을 제안한 곳이었죠. 그녀가 원하던 바로 그 체험이었기 때문에 나타샤는 너무 신났습니다. 향수 공방 체험이 뭐가 대단하냐고요? 이것도 한국 문화 산업의 진화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요. 과거에는 명품이라고 하면 전부 유럽 브랜드였잖아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같은. 특히 향수는 프랑스의 전유물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한국의 니치 향수 브랜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템버린즈, 디페이지, 인센스 같은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에까지 진출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향수를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 향수의 차별점이 뭐냐면요. 획일화된 서양향이 아니라 동양적 감성을 담아낸다는 거예요. 백단향, 침향, 녹차, 매와 같은 소재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향의 세계를 열어버린 거죠.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신선한 충격이에요. 100년 동안 비슷비슷한 유럽 향수만 써오다가 완전히 다른 방향의 향을 만나는 거니까요. 나타샤는 공방에서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면서 한국의 미학적 감수성을 체험합니다. 베이스 노트, 미들 노트, 톱 노트를 조합하는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공방의 분위기도 완벽했죠.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아늑한 인테리어,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친절한 조향사의 설명까지. 이게 한국식 체험 문화거든요.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파는 거예요. 요즘 소비 트렌드가 뭡니까? 소유에서 경험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지세대는 물건보다 경험에 돈을 쓴다고요. 한국은 이미 이 트렌드를 완벽하게 읽고 산업화시킨 거예요. 서울 곳곳에 있는 체험형 카페, 공방, 갤러리들이 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도자기 만들기, 캔들 만들기, 가죽 공예, 드로잉 클래스 등등. 서울만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런던, 파리, 뉴욕? 솔직히 서울이 훨씬 낫습니다. 향수를 만들며 완벽한 하루를 보낸 나타샤는 다음날 더 대담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 북한산 등반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도전한 이 등반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 중 하나가 됩니다. 북한산이 뭔지 아시나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해발 836m의 거대한 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 한복판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게요. 런던에 이런 산 있어요? 없어요. 뉴욕에 있어요? 센트럴파크가 전부죠. 도쿄는요? 있긴 한데 서울만큼 접근성 좋은 등산로는 없어요. 파리?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만큼 자연과 도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메가시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나타샤는 등산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놀랍니다. 등산로가 너무 잘 정비되어 있는 거예요. 계단도 잘 만들어져 있고 안내 표지판도 명확하고 쉼터도 곳곳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요일 아침인데 산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국의 등산 문화는 진짜 독특합니다. 등산이 국민 스포츠거든요. 주말마다 수백만 명이 산에 갑니다. 등산복 입고 등산 스틱 들고 무거운 배낭 메고 산을 오르죠.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서양 사람들은 등산을 레저 활동으로 봐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특별한 이벤트죠.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등산은 일상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산에 갑니다. 이게 한국인의 강인함을 만드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몸을 움직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어려움을 견디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국민성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나타샤가 오른 코스는 특히 험했습니다. 아찔한 암벽 구간을 안전장치 없이 올라가야 했거든요. 서양 같으면 안전상의 이유로 막았을 코스예요.
근데 한국은 개방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오르거든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척척 오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이에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등산복 풀세트 착용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빨리 산을 오르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이게 뭘 의미해요? 한국 노인들의 건강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고 무엇보다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증거죠. 마침내 정상에 오른 나타샤는 완전히 넋을 잃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고층 빌딩들, 한강, 63빌딩, 롯데타워, 남산타워까지. 도시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나타샤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부르즈 할리파보다 높다고 느꼈다고 해요. 물론 실제 높이로는 부르즈 할리파가 훨씬 높죠. 근데 그녀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올라온 이 높이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세계 최고, 빌딩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였어요. 이게 한국식 철학이거든요.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편한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국민성 아닐까요? 어려운 걸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문화 말이에요. 북한산 등반으로 감동의 도가니에 빠진 나타샤, 모든 게 완벽했던 한국 여행. 근데 바로 그날 밤, 사건이 터집니다. 친구의 휴대폰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타지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죠? 요즘 휴대폰은 그냥 통신 도구가 아니에요. 지갑이고, 신분증이고, 카메라고, 내비게이션이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생명줄이거든요. 특히 여행 중에는 더하죠. 모든 사진, 연락처, 예약 정보가 다 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나타샤와 친구는 패닉에 빠집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명동? 카페, 지하철, 택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밤새 잠도 못 자고 걱정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휴대폰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돌아와요. 누가 주워가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다음날 아침, 희망은 없었지만 어제 갔던 곳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가게에서도 없다는 답변. 완전히 포기하려던 그 순간, 점원이 혹시 옆 편의점에 가보라고 말해요. 거기에 휴대폰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반신반의하며 편의점에 들어간 그들은 눈을 의심합니다. 진짜로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편의점 직원은 어젯밤 누군가가 주운 휴대폰을 맡기고 갔다고 설명합니다. 주인이 찾아올 걸 생각해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두고 간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볼까요? 누군가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주었어요. 그걸 자기가 가질 수도 있었겠죠. 팔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맡긴 거예요. 주인이 찾기 쉽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국 사회의 정직성, 신뢰도,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편의점 직원도 대단해요. 밤새 그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관했잖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나타샤는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증거거든요.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확률이 한국만큼 높은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요. 한국의 지갑 회수율이 80%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일본도 높긴 한데 한국이 더 높아요. 미국 20%도 안 됩니다. 유럽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게 뭘 말해요?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육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정직과 배려를 교육받아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배우죠. 이게 단순한 도덕 교육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신뢰가 결국 경제적 효율성으로 연결됩니다.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는 거래 비용이 낮아요. 계약서를 몇백 페이지씩 만들 필요가 없고, 변호사를 대동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믿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 문화 덕분에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핵심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문화적 자산이에요. 물론 한국도 완벽한 사회는 아닙니다. 문제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아요. 근데 적어도 사회적 신뢰와 안전성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나타샤는 휴대폰을 되찾고 나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올립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특히 휴대폰을 되찾은 일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상세히 적었어요. 이 글은 순식간에 바이럴됩니다.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죠. 댓글들을 보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나도 서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명동에서 카메라를 두고 왔는데 가게 주인이 2주 동안 보관해줬다.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 영무원이 안내방송으로 찾아줬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뭐가 됐어요?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된 거죠.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K-팝, K-드라마, K-뷰티, 그리고 안전하고 정직한 나라. 이게 다 소프트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가 뭔지 아시죠?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에요. 조지프 나이라는 학자가 만든 개념인데요. 21세기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BTS가 UN에서 연설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블랙핑크가 코첼라 헤드라이너를 하고 이게 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런 화려한 성과 뒤에 나타샤 같은 평범한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한국의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되찾는 경험, 미술관에서 깊이 있는 전시를 보는 경험, 북한산에서 자유를 느끼는 경험.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